노틀담 대성당이 5년 만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1등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트럼프한테 세칙을 당했어요. 뭐 도저히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세칙이 그냥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뭐 마크롱이야 뭐 프랑스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두 사람은 그 와중에 또 악수 갖고 서로 이제 깍 하고 힘자랑 한번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정말 전쟁통에 있는 사람이 노틀담 개관식에 뭐 그렇게 급하다고 여길 갔겠어요. 이 사람이야 이 양반 만나러 갔겠지. 근데 갔는데도 여기 좀 절박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약소국의 서름이라면 서름이겠죠. 근데 사실 젤렌스키는 그 서름을 안고 정말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해왔죠. 근데 절대적으로 실력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실력이 딸리면은 손발이 바빠야지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로서는 푸틴을 압박하는 이런 액션까지 취하는 모습 확인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간밤에 MBC 방송을 출연을 해가지고 나토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트럼프는 대답을 하는 형식인데, 영어에서 이제 absolutely 그러면은 이제 완전, 우리말로 그냥 그야말로 완전, 야 너 정말 멋지다 그러면, 너 정말 멋지지 않냐 그러면은 완전, 딱 그러면 진짜 완전 좋은 거죠. 그 질문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이중으로 미국을 이용한다, 그래서 청구서를 지불하면은 당연히 남아있을 거다인데, 그 청구서가 뭐냐면은 유럽이 GDP의 3%를 방위비로 써라. GDP의 3%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유럽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3%를 국방비로 쓰는 나라가 일단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고 방위비를 많이 써요. 3.3% 정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특히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폴란드가 많이 써요. 여기 4% 넘겠어요. 그 다음에 좀 뜻밖의 그리스가 많이 씁니다. 3.3%를 쓰는데, 그 외에는 목표치가 2%예요. 우리 트럼프가 하도 난리 치니까 그래 우리도 좀 쓸게, GDP 2%까지 써볼게. 이게 목표치가 2%. 그런데 3%를 써라. 그 목표치 1.5배를 더 쓰는, 지금 기준보다 2배 이상 쓰는 어마무시한 3%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휴전 상태죠.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에 있는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얼마나 쓸 것 같아요? 국방비를 나라 예산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GDP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데, 지금 트럼프는 GDP 기준 3%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몇 퍼센트나 쓸 것 같은지. 분단 국가예요. 지금 핵을 우리한테 겨누고 있는 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에 얼마일까요? 어느 비중일까요? 우리나라가 GDP가 한 2,400조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한 9% 됩니다. GDP 기준으로 하면은 2.5%가 채 안 돼요. 2.4% 정도. 우리 GDP가 2,400조 정도 되니까 3%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한 59조 되는 국방 예산을 70조 이상, 거의 75조 정도로 늘려야 되는, 국방 예산만 현재보다도 15조 원 정도 더 써야 되는 엄청난 거예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근데 지금 북한을 적으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을 지금 바로 접경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GDP의 3%를 채 안 쓰고 있는데, 유럽에다가 3%를 써라. 유럽 사람들은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다. 이게 얼마나 이제 유럽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지, 그리고 오히려 그 유럽도 그러할진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거를 돈으로 진짜 때려 박을 거냐, 아니면은 진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이게 진짜로 정말 돈 더 내라는 거냐, 아니면은 딴 거 어떤 액션을 원하는 거냐. 액션도 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진짜 장사꾼들은 액션이야말로 돈이랑 바꾸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관세라는 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강력한 도구다 라는 관세 신봉자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우리하고 상관이 많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가 아니라 사실은 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여기저기에다가 무지막지한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때린다라고 하죠. 근데 중국의 관세 100%를 때린다는 말은 심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 물건들 가격이 다 2배로 뛴다는 얘기다. 미국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중국산인데 그거 다 2배로 뛰면은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다 2배가 되는 거다. 트럼프가 그거 감당하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정도가 되면은 저만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오죽이나 많이 했겠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입니다. 질문.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국민의 부담이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개런티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집권했을 때 중국의 관세를 때려봤잖아.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관세를 받았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없었거든. 관세를 때려봤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다만 여긴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트럼프는 원래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팩트 체크를 해봤죠. 맞습니다. 물가 상승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18년쯤에 이제 중국에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때 무역전쟁이 발발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4%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근데 이게 관세를 때리는 것과 물가 상승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냐? 그건 꼭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는 중국이 관세를 딱 때리니까 중국에서 가는 물건들이 관세를 받기 때문에 멕시코를 찍고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캐나다를 찍고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관세를 피하는 방법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 효과는 높지 않았다. 두 번째, 미국의 어떤 유통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미국 마트에서 파는 물건은 그거는 마트 주인 거예요. 이거를 얼마에 팔든지 마트 주인 마음대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진짜 90% 세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진짜 할인율이 작살나요. 진짜 그때는 진짜 싹쓸이 쇼핑을 할 맛이 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얘들은 매대에다 올려놓은 물건이 다 가게 주인 거예요. 이거 못 팔면은 그거 다 자기가 손을 떠나요. 어쨌거나 떨이로라도 다 팔아 넘겨야 돼요. 이걸 얼마에 파느냐? 지 자유예요. 근데 지가 이거를 중국산 물건을 잔뜩 갖다 놨는데 이게 어느 날 물건 값을 2배로 올려야 되게 됐어. 이러면 안 팔리지. 그러니까 그 관세 부분의 손해 가게 주인이 감당하고 원래 가격 그대로 판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흡수가 됐죠. 사실은 소매 판매점에 손해가 컸을 뿐이지 소비자들은 모르고 지나가.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그때는 중국하고만 갈등이 있어. 근데 지금은 멕시코, 캐나다, 심지어 이제 한국도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25% 관세였어. 이제는 100% 관세. 전방위로 관세를 때리겠다. 이러면은 우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소매 판매가 흡수하는 것 한계도 넘어선다. 이건 좀 경우가 다를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트럼프 1기 때는 의회가 민주당 의회였어. 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어. 근데 이제 그 관세 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정 정책을 쉽게 얘기해서 돈을 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돈을 마음대로 못 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를 매겨서 물건 가격은 올리면서 동시에 돈까지 푼다? 이거는 빨백중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1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는 말은 true.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Not true.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 되더니 좀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더니 이제는 아는 거죠. 장담할 수 없고. 1기 때는 하여튼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신념은 이거 뭐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주구장창 자주 하는 겁니다.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관세 신봉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주구장창 얘기하죠. 관세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자기 발등 찍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 때렸다가는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트럼프가 자기 발등 찍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얘 왜 자꾸 이렇게 관세 얘기를 하냐? 본심은 여기 나옵니다. 전쟁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나는 관세로 그걸 막는다. 관세는 꼭 이게 단지 경제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다. 전쟁을 막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적절하게 사용되면 관세는 많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 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다.
그러면서 예시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캐나다 트리도 총리하고 내가 관세 올린다 그러고 딱 통화를 했거든. 트리도가 15분 만에 비행기 타더라. 그리고 말하라고 그러고 날아오더라. 이게 관세의 힘이다. 즉,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얘기로 온다면은 트럼프가 우리한테도 관세 얘기하죠. 반도체 보조금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은 진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 정말 관세 해가지고 수천억 달러를 받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많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파악해서 이 목적을 풀어준다면 관세 같은 건 애시당초에 없는 거죠. 진짜 목적을 알아야지 내고가 가능한 거고 협상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를 오늘 좀 진지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가 일면에 이 기사를 구글이 원래 이제 제미나이라는 이제 AI 모델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2.0을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AI 비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챗GPT.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I를 뭐 만든다 그러면 딱 그 챗GPT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 내주고 문제 풀어라는데 그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 딱 털어가지고 정리해줘. 네가 알아서 검색해서 네가 알아서 결과물을 가져와.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해. 예컨대 자 내 주소록에 있는 이메일 주소 싹 다 뽑아서 그 이메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 주소 있는 사람들한테 요런 내용의 이메일 싹 다 보내줘.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건 사실은 그냥 챗봇 정도예요. 그냥 얘기 상대해주는 기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 세상 그 단계를 한참 지나갔어. 신기한 거 아니고 이제 그 정도 갖고는 명언도 못 내밀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면서 드론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드론이라는 거의 강점은 경제성이에요. 내가 이게 막 수천억 하는 전투기가 꼴랑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드론에 격추돼 버리면은 이거는 1대1이 아니죠. 완전히 돈 날린 거죠. 그런 싸움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싸움을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까? 드론을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사람이 드론을 날려서 지금 드론 조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화면 보면서 목표물에 갔구나. 목표물에 가면은 본인이 갖다 꺼라 박든지 목표물 보면서 미사일을 거기서 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예 드론 편대를 쫙 날려. 그 드론 편대 단위로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법이 이미 구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오픈 AI다. 오픈 AI가 아시다시피 이제 챗GPT를 만들었죠. 제가 AI라는 것을 생활로서 이해하게 된 게 저 역시도 그냥 이 똑똑한데 신기한데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그리스 다큐를 만들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찍어온 영상이 부족해갖고 영상을 좀 보강하려고 이제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동영상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오픈 AI가 없더라고요. 뭐 이상한 걸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이미지는 다른 어떤 AI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는데 오픈 AI에서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소라라고. 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조만간에 지금 써볼 예정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픈 AI는 지금 군수산업 이렇게 되면은 실제 전투기가 출동하지 않고도 드론이 편대 단위로 수십 대가 한꺼번에 날아가서 수십 대가 막 지네끼리 막 전투 편대를 이뤄서 막 싸워요. 머지않은 장면입니다. 이건 불과 1, 2년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챗봇 보면서 신기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어제 기사입니다만은 우리가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AI에 최소한 3위는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보스턴 컨설팅 그룹 아시죠? 이제 우리가 보통 컨설팅 그룹 그러면 이제 맥킨지 많이 떠올리는데 맥킨지에서 보스턴 그러면 지금 컨설팅에서 몇 위쯤 하려나? 하여튼 잘 나가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AI 성숙도 보고서를 냈는데 AI를 선도하는 국가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꼽았는데 한국은 그 안에 없습니다. 최소 5등 안에 못 든다는 얘기. 2군으로 꼽혔어. 메이저리그 아니고 마이너리그. 1군에 메이저리그에 누가 있냐? 미국, 중국은 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고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가 들어가. 다른 나라들이 어떤지 보이십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아요. 우린 지금 이 수준이다. 제가 구글 광고를 해드리자고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명색이 3등을 목표로 했는데 3등은 어디 가고 마이너리그냐? 이 현실에 더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북한 개입에 우크라이나전 복잡해졌지만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
사실은 별로 잘 뽑은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다 상관없는 말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얘기가 별도예요. 일단 북한 개입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이 더 복잡해졌다. 종전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잡해진 가운데 어쨌거나 북한하고 풀긴 풀 거다. 풀어야 되는데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기 때문에 잘 풀 거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하자고 김정은하고 친해, 트럼프가 자기가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얘기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뭐 기사랍시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김정은하고 우리는 마주 앉을 것이다. 김정은하고 나는 마주 앉을 것이다. 그런데 타이밍이 언젠가 보세요. 둘 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 중동 전쟁, 이 두 개를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그때 김정은과 나는, 즉 지금 내가 급한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거고 중동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 김정은을 상대하는 게 급한 게 아니다. 나 김정은이랑 친해. 이게 기사 제목에 들어간 본질을 호도하는 거야.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 후순위. 이게 트럼프에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은 어떻게 되나? 자, 본인이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를 24시간 안에 상황 정리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되고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취임만 하면 되잖아요. 말에 무게가 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겠냐는 거는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러시아에 다 내주는 거냐? 지금까지 얘기하는 트럼프의 휴전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방안이죠. 트럼프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아까 기사 제목에 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내가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는데 북한이 들어가는 바람에 좀 더 복잡해졌다. 근데 어쨌거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낼 것이다.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푸틴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건데, 푸틴하고 원래 이제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도 뭐 6번이나 7번이나 통화했다는 사람이 요새도 통화하는지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어쨌거나 마쿠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도 나는데, 그런가 하면은 가자 전쟁 관련해서는 이 말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중동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복잡하다. 그런데 해결하기는 중동이 더 쉽고, 확실히 말 잘 듣는 확실한 우리 편 내지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미국이 진짜 제대로 작심하고 들어가면은 미국의 상대가 될 만한 나라고, 그러니까 엄포가 통하는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작심하고 들어가면은 그건 세계전쟁이죠. 그건 깝깝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중동이 복잡하지만 오히려 해결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타임즈하고 인터뷰거든요.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하고 인터뷰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매우 생산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